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일요일인데 내일이 8월 15일인가 그렇죠, 그죠? 8.15 광복절 기념 중개사법 특강입니다. 이제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문제풀이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부분을 공부하시면 또 뒷부분이 가물거리고 그죠? 뒷부분 보면 또 앞부분이 또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1일 특강은 하루에 전체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제 이런 단원입니다. 좀 감히 말씀드린다면 한 90%는 여기서 출제될 겁니다. 좀 더 세게 말하면 100% 나옵니다. 이러면 좀 사짜부는 것 같아서 그죠? 그래서 90% 이상은 출제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 부분을 다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수업할 때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1일 특강이라고 해서 내나고 처음 듣는 소리다. 그러면 심각합니다. 지금 시험이 이제 약 2달 남았는데 나 이런 거 처음 들어본다. 그래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들으셨던 내용에서 다시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정리하고 전 부분이 망라되어 있으니까 피해갈 수 없도록 딱 만들어 놨습니다. 하루 들으시고 다 새기지는 못하시겠지만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 자료를 잘 관리하셔서 90점을 목표로 갑니다. 자,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수업하면서 하기로 하고 일일 특강을 해보면 항상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능력이 한 50분 이렇게 넘어가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계 보시면서 언제 끝나는 거 막 이런 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50분 하고 10분 쉬고 그렇게 정확하게 지켜나갈 겁니다. 시계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항상 또 이게 특강을 하면 꼭 궁금한 게 점심시간이 언제입니까? 이것도 궁금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약속이 있는지 어떤지. 그래서 점심시간은 대략 1시 반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갑시다. 1페이지입니다. 자, 상단에 테마 1 해서 주제 1번을 이 법의 성격과 목적으로 끊었습니다. 아주 부드럽지만 객관식 문제 대비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때 공인중개사법은 어떤 성격입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도 나름대로 성격이 있죠. 사람도 나름대로 성격이 있어서 뭐 부드러운 성격이다, 까칠하다, 나름대로 성격이 있듯이 이 법에도 성격이 있습니다. 1번 중개에 관해서는 가장 일반법적 성격이다 그럽니다. 일반법의 동그라미. 그 말은 이 부동산 중개에는 공인중개사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여러분 중개를 하면서 도로교통법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에 관해서는 가장 일반적인 법의 성격이다. 이 법을 보고 중개를 합니다. 2번 민법과 상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적 성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오른쪽 공인중개사 법령에 없는 규정은 민법과 상법 규정에서 적용된다. 즉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규범이 법이 겹칩니다. 그럼 어떤 주제가 겹치면 제일 먼저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하고 공인중개사법이 안 되면 상법을 보고 상법을 안 되면 민법을 봅니다. 그래서 민법이나 상법보다 먼저 해석하니까 이 법을 뭐라고 부른다? 특별법적 성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법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3번 공법과 사법에 대해서는 중간법적 성격인데 이 중간법을 다른 말로는 사회가 발달하면서 만들어지니까 사회법적 성격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해보면 국가가 관리하는 공법적인 요소도 있고 개인과 개인에 관련되는 사법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 법을 중간법적 성격. 이 중간법이라는 것은 사회가 발달하면서 만들어지니까 사회법하고 같은 말이고 우리 공부를 해보시면 국가가 관리하는 부분 뭐를 위반하면 3년 징역 2천만 원에 처하겠다. 그런 내용도 있고 개인과 개인에 관련되는 법의 범위는 더 큽니다. 어쨌든 두 법이 섞여 있는 중간법적 성격인데 그림을 이렇게 안 보면 공법도 아닌 것이 이 법은 사법도 아니므로 중간적 위치에 있다. 그렇게 설명하면 틀립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날씬한 중간법이 아니고 통통한 중간법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법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 말을 그림으로 익혀 놓으시고 네 번째, 이 법은 국내에만 적용하니까 국내법적 성격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법에 따라서 자격증을 취득하셔서는 일본이나 미국에 가서 중개하며 볼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 법은 국내에만 적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 문제거리가 됐죠. 네 가지 성격이니까 쓸데없는 놈이 하나 딱 붙어가지고 성격으로서 틀리는 것을 대비합니다. 자, 2번 내려가면 이 법의 최종 목적이 제1조입니다. 1조 3년 전에 개정되고 지금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목적은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적어 놓습니다. 누구의 업무를 관리합니까? 공인중개사의 갑니다.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 전문성이 제고되면 중개업이 건전하게 됩니다.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까지 해서 제일 좀 목적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꼭 새기시고 잘 관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도 물었습니다. 이 목적 중에서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이래도 물었습니다. 최종 목적이 뭐다고요?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까지 알아갑니다. 자, 테마 2번 이 법에 대한 용어의 정의 별표입니다. 100% 시험에 나옵니다. 용어의 정의는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 1번 중개라는 정의부터 가는데 이 중개는 항상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만 합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그랬고 이때 중개 행위의 대상은 부동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법률 행위, 계약이 중개의 대상이다 라는 표현을 익히시고 많이 공부도 했습니다. 자,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을이 있고 개공사가 중개를 합니다. 자, 중개라는 정의 방금 읽었죠?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여기 주로 부동산일 겁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이 물건을 뭐 한다?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차도 하면서 그 밖의 권리의 덕실히 변경하는 것을 알선해 주는 것 이를 중개랍니다. 자, 그러면 중개의 대상은 뭐를 한다? 이 물건을 매매, 교환, 임대를 하니까 이것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부른다? 계약이고 계약을 다른 말로 뭐 법률행위 얼마나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계약하면 법률행위인데 법률행위가 매매, 교환, 임대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개를 하는 대상은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지 이 물건을 아파트를 파는 사람의 물건을 포장해 가지고 사는 사람 집까지 아파트를 배달하는 게 중개가 아니죠. 그 물건에 대해서 뭘 한다?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 것을 법률행위란다. 그래서 중개를 하는 대상은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데 요 중개하는 자체는 무슨 행위다? 사실행위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 겁니다. 언제는 사실행위, 언제는 법률행위 정신 못 차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자, 중개 자체는 사실행위라는 말은 중개를 어떻게 하지요? 이 물건 한번 가봐야 되겠죠. 개공사가. 그래서 물건을 확인하고 이 사람에게 설명하는 행위, 그런 행위는 사실행위고 그런 행위를 왜 한다? 계약을 하려고. 그러니까 중개는 사실행위, 중개의 대상은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됐죠? 그 개념을 딱 익히셔야 됩니다. 그때 중개의 성격 해놓고 보조하는 사실행위로서 의뢰인의 단순한 사자는 심부름꾼입니다. 옛날에 사심 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개공사의 무슨 행위? 독자적 행위다. 즉때 이 중개는 사실행위인데 기왕이면 두 사람의 행위를 도와주니까 보조적 사실행위까지는 이야기가 됐고 이런 중개는 사실행위지 대리하는 행위도 아니고 사자의 모습도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개념을 딱 익혀놓으셔야 됩니다. 정의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중개입니다. 자, 2번 내려가면 이때 중개업의 정의도 굉장히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중개업 딱 들어오면 세 가지가 붙어야 됩니다. 타인의 의뢰가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앞에 1번 다시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 앞에 2번 걸어놓고 중개를 뭐 하는 것? 업으로 하는 것이다. 업 앞에 3번. 요 세 조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틀린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그 조건을 세 가지를 요구했지 이 중개업이라는 요소에는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라는 말은 있다 없다? 없다. 그 사무소 없어도 중개업은 된다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옆에 중개사무소 X 또는 뭐 중개보조원 이런 말 들어오면 무조건 X입니다. 중개업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죠. 하나 더 등록을 하고 이렇게도 들어오면 틀립니다. 등록하지 않고 하는 자도 당연히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조건만 세 가지가 맞으면 아주 정확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하나 겁니다. 판례하고 다 섞었습니다. 중개업과 중개업에 대해서 틀리는 것은 몇 개인가? 틀리는 거 찾지 말고 OX로 갑니다. 자주 나오는 판례들을 묶었으니까 1번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이 법상 중개업에 해당한다. O 동그라미 판례가 그렇게 제시합니다.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개설 등록을 안 했습니다.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을에 일정한 보수 중개를 조건이 3개 다 들어갔죠. 그러면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X 볼 수 있다. X입니다. 3번 중개의 정의 중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됩니다. 이 말도 중요하죠. 그러나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죠? 하지 아니한다니까 또 X. 4번 중개행위란 방금 했습니다. 개공사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해서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병에 관한 알선을 하는 것도 포함한다. 오 판례로서 기억합니다. 통상 우리 중개 1일이나 가잖아요. 팔아주세요 하니까 그래 사줄게요 하고 이렇게 해서 중개가 쌍방으로 일어나는 게 대다수지만 사달라는 사람은 없고 팔아달라는 의뢰만 오더라도 이 자체를 중개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본다. 일방적인 중개도 중개에 본다. 5번입니다. 개공사가 타인이 건설한 건물의 분양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가 영업성, 반복성 등이 있으면 공인인증서법상 중개업에 해당한다. X입니다. 중개업은 조건이 3가지가 있어야 돼. 타인의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지 이런 말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분양업이지 중개업은 아닙니다. X 기억합시다. 6번 중개계약 체결 시 너무 자주 나오는 판례죠. 보수 약정을 하지 않고 거래계약을 성사시켰을 경우라도 개공사는 의뢰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O 동그라미. 개공사가 보수도 받지 아니하고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그 말은 맞죠? 보수가 있어야 중개업에 해당되죠. 이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된다. 맞다. 개공사는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을 안 해놓으면 중개를 하다가 손해가 발생되니까 개공사가 그래 받았던 수수료 돌려줄게 없는 것으로 하자. 그러니까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8번째 법인인 개공사가 다른 개공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중개 보수를 받은 경우 이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다. 이건 중개업이 아니고 뭐죠? 겸업 업무죠. 할 수 있는 업무지 중개 업무는 아니잖아. 그죠? 자, 그렇게 해서 O 정리했습니다. 틀린 것이 2, 3, 5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 또 하단에 판례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거기 판례 2번에 보시면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 요구하는 행위는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맞다. 그죠? 맞다. 그러니까 무등록업자니까 무등록업자는 애초부터 좀 나쁜 놈이잖아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약속 요구만 하는 것은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초과해서 수수료를 받아야만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스입니다. 특수법인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업무 지역이 어딜까요? 옆에 전국, 법이니까 전국이죠. 보증 금액은 얼마를 가입할까요? 2억. 특수법인도 법인이니까 2억입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적기를 지역농협은 특수한 놈이죠. 지협은 얼마? 1,000만 원. 그리고 법인의 등록 기준의 적용 여부. 자, 중개법인은 이 법에 따라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하지 않는다. 옆에 적용 X 적어놓고 그 줄 한마디가 법인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 다죠. 특수법인을 정리했습니다.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자.
자, 넘어가서 2페이지 제3조 중개대상물입니다. 중개대상물 참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자, 박스를 딱 보시면 법 제3조에서는 토지, 건물을 중개대상물로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 임목, 그리고 광업재단, 광재, 공장재단, 공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리하기를 중개대상물은 토, 건, 익, 광, 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 건, 익, 광, 공. 자, 토지에 대해서 첫 번째 짚어야 될 거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는 한 필지로 하는데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거래는 전부 또는 일부도 가능하다. 즉 일부로서 용역물건이나 임대차도 가능합니다. 고주를 가지고 시험에 이렇게 묻습니다. 토지는 한 필 단위로만 거래하여야 한다. OX, X, 소유권은 한 필 단위로만 거래하지만 임대차라든지 용역물건은 한 필의 일부에도 가능하다라는 말을 지금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토지의 정착물로서 건축물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목 잡으시고 바로 밑에 공시수단을 갖춘 것만 중개대상물이 된다. OX, X, 그죠? 등기하지 않더라도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그때 토지에 있는 정착물이라는 것은 어떤 거다? 하니까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바로 밑에 있습니다. 수목의 집단, 교량, 담장, 제방 이런 것들은 토지에 부착되어 있지만 이거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토지와 함께 거래를 하는 물건들이죠. 그래서 이걸 종물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3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서 임목이 들어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목에 대해서 1, 2, 3, 4, 5를 정의하고 자 임목이 뭐냐 하면 첫째 줄에 소유자가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고 뭐 한 것이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임목이란다. 즉 우리말로 하면 임목은 서 있는 나무다. 설립자의 나무 목자죠. 그러면 서 있는 나무를 임목이라고 부르는데 나무가 다 서 있지 누워 있습니까? 누워 있는 것도 있다 그랬죠. 벌채를 하면 누워 있습니다.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안 되고 서 있는 나무인데 지금 길에 나가면 나무들이 다 서 있잖아, 저 길가에. 그럼 저게 중개대상물입니까? 아니라 그랬죠. 이 임목은 반드시 등기가 돼 있다. 등기가 돼 있는 나무를 뭐라고 부른다? 임목이고, 그럼 등기가 어디 돼 있느냐 하면 나무가 서 있는 곳이 토지니까 토지 등기부 어디에? 표제부에 그 취지가 기재된다. 이게 임목의 90%입니다. 그래서 토지 등기부 표제부를 딱 열어보면 그 위에 있는 나무가 등기되어 있음이 나타나고 등기가 되면 임목이라 부른다. 2번 이때 한 필의 토지 일부 또는 전부에 생립하고 있는 수목으로 수종은 상관이 없고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당권의 설정도 가능하다.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이런 등기하는 법을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법정지상권이라는 말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 토지가 갑의 토지에 자기 나무니까 갑의 나무였겠죠. 이 나무가 아주 재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도 한 그루에 수백만 원짜리가 있다. 수천만 원짜리가 있다는 건 이해하시죠? 10개면 수천만 원이고 100개면 수백억의 재산을 동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저당을 못 잡아요. 그래서 등기를 함으로써 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고 나무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는데 나중에 돈을 못 갚아주게 되면 돈 빌려준 사람이 그 나무를 경매 처분해서 누군가 낙찰을 받으면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나무는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이 뭐하고 같다? 토지는 갑인데 건물은 을이 가지고 있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모습하고 똑같아지더라고. 그래서 임목에 따른 저당권의 설정으로 법정지상권이 만들어진다라는 말도 이해하시고 자 이때 3번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의 처분은 임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 번은 미치지 않는다고 그 밑에는 미친다예요. 그 두 개 구분해야 돼. 그래서 미치지 않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도의 부동산이니까 임목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별도로 거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바로 밑에 4번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벌채된 임목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그죠?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나무가 가치 있는 나무겠지. 그러면 이 나무라는 성질은 베어서 다른 데로 가져가야지 자기 재산으로서 형성을 하는데 이거를 벌채를 하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없어진다면 낙찰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나무를 벌채하더라도 효력은 미친다. 5번 이때 임목을 저당권으로 목적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임목을 보험에 붙여야 한다. 왜 보험에 붙여야 합니까? 하니까 이 나무는 살아있는 물건, 생물이다. 그죠? 여러분 생물은 나무가 나중에 불에 타 죽을지 말라 죽을지 알 수가 없는 나무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불안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생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놓고 나무가 불에 타거나 만약에 산불이 나서 없어지면 보험회사가 책임져 줄게 라는 전제가 있을 때만 여러분이라도 돈을 빌려줄 수 있더라고. 그죠? 그래서 임목에는 무슨 말이 따라 붙는다? 보험에 설정을 한다라는 말이 그래서 따라 붙습니다. 여기까지 5개 지문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해 보시고 나머지 2개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해서는 공장 및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부동산 또는 공업소유권 시설 등은 죽었습니다.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무슨 뜻이죠?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그렇죠?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른쪽 갑니다. 판례 1번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시험에 너무나 편안한 거지만 동호수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미완성 아파트에 대한 거래 중개는 건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이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입니다. 2번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2째 줄입니다. 세차장 구조물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이것도 짚으셔야 됩니다. 3번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유형물, 유형이 눈에 보이는 거,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적인 자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권리금으로서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까지 따라갑니다. 판례 1, 2, 3도 너무너무 잘 나오는 것들. 자, 그 다음 내려가면 4번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것, 안 되는 것에 대한 예입니다. 크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천천히 읽으시면서 잘 요거는 되는 것, 안 되는 것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3페이지 주제 4번이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 법 제4조는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에 대해서 한 문제가 탁 들어옵니다. 너무나 잘 알고 편안한 시간인데 중요한 거 위주로 빠르게 정리합시다.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누가 시행할까요? 원칙 하면 누구요?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누구요? 국토장관이 시행합니다. 그때 시험 시행기관장 이 2사람은 시험에 관한 업무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지금 어디 위탁돼 있다? 공기업인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학에도 위탁할 수 있다라는 말은 있다 없다? 없다. 대학 X 딱 관리합니다. 이거 강조 안 하면 우리나라는 대학 시험, 대학 입시 이런 데 너무나 사람들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시험 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다 그랬잖아요. 그죠? 대학은 뭐 하는 곳이다? 교육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대학 X 잡으시고 응시 자격, 그 다음에 시험의 실시와 공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응시 수수료의 반환에 한번 가봅시다. 거기 2번이 시험에 놓은 바 있습니다. 응시 수수료의 반환 2번 접수 마감 다음 날로부터 7일 내로 접수를 취소할 때는 얼마? 60%. 동그라미 3번 이의 기관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얼마? 50%를 반환하는데, 자, 그 2번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동그라미 3번을 잘 보셔야 된다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원서 접수하고 있습니까? 원서 접수 마감일이 있습니다. 자, 마감일이 있고 원서 접수 마감되기 전에 다 원서 내죠. 그래서 원서를 냈다가 원서 마감일 전에 철회를 하면 100% 돌려줍니다. 자, 그리고 마감날로부터 7일이 지나면 얼마 돌려준다? 100분의 60이었습니다. 그 다음 7일 내로 반환을 요청하면 100분의 50을 돌려준다 였는데 요게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7일이 아니고 뭘로 바뀌었다? 시험일로부터 10일 전 이렇게 들어옵니다. 요거 아주 모양 있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일로부터 10일 전이니까 여러분 좀 기억하기 좋게 원래 시험이 10월 29일이니까 10월 19일까지는 50% 돌려주겠네. 이렇게 이해를 딱 맞춰 놓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밑에 3번 이런 수수료의 반환 절차와 반환 방법은 뭐에 따른다? 시험 시행 공고문에 따릅니다. 옆에다가 국토교통부령 하면 X예요.
여러분 우리 수수료는 전부 그죠? 국토교통부령 또는 지자체 조례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시험 공고문에서 체크하는 건 이거 하나예요. 이거는 특별하게 딱 보고 계셔야 돼요. 응시수료에 반하는 시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그래서 시험을 치고 나면 합격자 공고와 자격증 교부, 재교부 이렇게 나가고 뭐 너무나 많이 했지만 시험에서 부정행위자는 몇 년 동안 응시할 수 없다? 5년간 응시할 수 없다. 저 밑에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누가 위촉합니까? 국토장관이. 그런데 출제위원은, 문제를 내는 출제위원은 누가 임명합니까? 시험시행기관장이 임명합니다. 구성은 자 위원장 1인을 포함해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7에서 11명으로 갑니다. 근데 출제위원은 중개 업무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정하겠죠. 자, 그런데 오른쪽 올라가서 이제 개정됐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1번 알아두기 별표 딱 찍어 놓으시고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내에 둘 수 있고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이 시간에 기억합시다. 시험에 나올 때는 국토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하고 들어오면 X 할 준비합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별표 2개입니다. 정책위원회는 4가지를 심의합니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밑줄 긋고 중개업의 육성 줄 긋고 보수의 변경 줄 긋고 4번 손해배상의 책임 줄 긋고 이 4가지를 심의합니다. 자,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심의원에서 심의하는 것은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한테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심의합니다. 지금 여러분 현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이런 거 중요 안 하죠. 여러분들은 자격을 취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한테 중요한 것들을 여기서 심의한다고요. 자격을 취득해야 뭐를 합니까?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업을 해야 뭐를 받습니까? 중개 보수를 받습니다. 보수를 받고 일을 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4가지를 심의한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사항 하면 자, 중, 보, 손 이렇게 기억해도 좋겠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4가지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자격을 취득해야 중개업을 하고 중개업을 해야 보수를 받습니다. 보수를 받고 영업을 하다가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을 이 기관에서 심의한다. 됐죠? 자, 중, 보, 손에서 반드시 새기셔야 될 것 4가지. 자, 이렇게 해서 3번 내려오면 정책심의원에서 이것들을 결정을 했다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시도지사를 구속한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원래 시험기관이 누구다? 시도지사가 시험을 치는데 이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자격을 취득할 때 원래는 민법 과목을 폐지합니다. 이렇게 정했으면 시도지사는 이것에 따라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민법을 폐지한다는 것을 여기서 심의해버리면 졸도하는 사람 생깁니다. 해난 공부가 민법밖에 없는데 폐지해봐요. 얼마나 졸도하고 싶은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것들을 여기서 심의한다는 걸 익히셔야 됩니다. 뭘 폐지한다도 웃기지만 만약에 윤리 과목을 추가하겠습니다. 그것도 난감합니다. 지금 있는 과목도 한 개인데 윤리 과목 여러분 생활 자체가 윤리라도 시험 치면 그것도 장난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뭐 한다? 심의한다. 4번은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 현저하게 문제를 잘못 출제된 자. 그런 거 한번 읽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출제위원 입장에서 학생들이 알고 있는 거 별로 안 좋거든. 그래서 심각하게 문제를 잘못 낸 출제위원은 5년간 위촉하지 않습니다. 잘 안 나오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알아놓으시고. 자, 총괄 한번 해봅시다. 1번 공인의사 제도입니다. 옳은 것은 답도 딱 안 걸어놨죠. 그래서 옳은 것 하나 찾습니다. 시작. 감각을 한번 살려봅니다. 자, 옳은 건 몇 번일까요? 4번입니다. 공부합시다. 1번 자기시험의 응시자가 개공사 등의 결격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X입니다. 개공사도 결격 사유자도 응시할 수 있다. 2번 응시 수수료의 반환 절차와 반환 방법은 이렇게 들어오면 틀려요. 국토교통부령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시험 시행 공고문에 따른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틀렸고.
3번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면 시험 시행 기관에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한다. X 누구에게?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X 부정행위로 자격을 취득하여 개설 등록을 받아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무등록업자는 아니다. 맞잖아요. 그죠? 등록을 했는 자니까 무등록업자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옆에다가 무등록업자는 아니지만 무등록과 거의 같은 급이죠. 자격증을 부정하게 취득했으니까. 그래서 무등록업자는 얼마?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도 제재는 똑같아요. 3년에 얼마?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4번이 맞다는 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무등록업자는 아니지만 3년에 2천이라는 처벌의 대상입니다. 5번도 틀리나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형벌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X였고 형벌 밑에다가 형벌만 나오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징역과 벌금이에요. 자, 그런데 벌금 받으면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는 뭐지요?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징역을 받아야 취소됩니다. 지문에 어떻게 모습이 들어온지를 익히시고 하단에 판례 1번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이 사람을 공인인사로 본다 보지 않는다. 공인인사로 본다라는 판례입니다. 2번 무자격자가 자격이 없는 자죠.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인사 업무를 수행하면 이건 뭘로 본다? 자격증 대여한 것으로 본다. 자격증 대여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지요?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거기까지 판례 자주 나오니까 체크해 주시고 자, 중개업의 등록이라는 파트입니다. 그때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등록의 성격으로서 적법행위, 중개행위의 적법 요건이고 무등록 개공사로 인한 중개는 계약은 뭐다? 유효하다. 이 개념을 꼭 익히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이렇게 정리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사이에 개공사가 중개를 합니다. 근데 이 A가 무자격증노자입니다. 그 등록을 안 했는 무등록업자입니다. 근데 무등록업자가 계약을 해가지고 성사가 됐대요. 그럼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계약은 유효하다. 당사자 의사의 합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계약은 유효하다는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러면 등록을 한 사람이 한 계약도 유효할 것이고 무등록업자가 한 계약도 유효하다 그랬으니까 등록은 효력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효력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죠? 그럼 왜 등록해야 됩니까? 하니까 이를 적법 요건이다. 법에서 정한 적법한 요건으로 등록을 하라 그랬으니까 무등록업자는 계약은 유효하더라도 적법 요건은 위반한 자죠. 적법 요건을 위반했으니까 처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무등록업자는 얼마? 3년에 2천만 원의 처벌에 해당되는데 그 다음 처벌은 받더라도 계약이 유효하니까 중개 보수는 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죠? 그래서 보수는 어떻게 된다? 인정할 수 없다까지가 무등록에 관한 내용. 특히 적법 요건이다. 이 개념을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효력 요건 하면 틀린다. 자, 그리고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하단에 공인중개사, 법인,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2번 잘 나오죠? 이중 소속이 금지되므로 소공사는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소공사는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이중 소속이잖아요. 등록을 하면 개공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익히시고 바로 밑에 등록관청 얼마나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인데 그때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장, 특별자치도 행정시장과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그때 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을 제주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등록관청도 너무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등록을 하러 갈 때는 어디 갑니까?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을 해주니까 이를 등록관청이란다. 자, 그때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따지는데 등록관청을 따질 때 하나 딱 알아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거.
노원구청 이런 건 등록관청이 되겠죠. 뭐 양주군 군수 되겠죠. 그다음 의정부시 이게 시군구입니다. 근데 서울특별시장은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왜 안 되고 서울시에는 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따라가는데 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포, 청, 천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 청, 천이 누군지 아십니까? 얼굴이 무섭게 생긴 사람입니다. 저하고 닮았다는 사람도 있던데 저 훨씬 제가 뿌옇습니다. 어쨌든 얼굴이 무서운 사람 포, 청, 천이 얼굴이 무서우니까 용 안에다가 성, 부, 수를 안고서 전합니다. 뭐라고 전한다? 여기는 등록관청이 아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니까 구가 있으면 등록관청이 안 되는데 일반 시면서 구가 있는 곳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대전광역시에는 구가 있다는 건 아시죠? 부산광역시 당연히 구가 있으니까 부산시장은 등록관청이 안 되는데 부천 구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 일반 시에 구가 있는 것들을 딱 뽑아놔야 돼. 이것들은 등록관청이 아니다. 자, 포 한 번만 들어도 되겠죠? 포항입니다. 포항에는 남구, 북구라는 구가 있습니다. 무슨 구가 있는지는 여러분 알 필요 없고 청이 뭘까요? 청주, 천, 천안, 용, 용인, 안 두 개 돌았으니까 안산부터 하고 성, 성남, 부, 부천, 수, 수원, 안은요 안양입니다. 고, 고양, 그리고 저는 전주예요. 덕진구, 완산구라는 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들은 등록관청이 아니다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어떻게 기억한다? 포, 청, 천이 얼굴이 무섭게 생겼으니까 용 안에다가 성부수를 안고서 전하더라고. 포, 청, 천이 뭐라고 전하더라? 등록관청이 아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여기는 등록관청이 될 수 없다. 이 등록관청이 될 수 없다를 알게 되면 뒤편에 가면 감독관청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정리되죠. 다음 중 감독관청이 아닌 것, 포, 청, 천을 찾아야 됩니다. 등록관청이 아닌 것하고 같은 개념이다. 그럼 두 개가 해결이 되는데 최근에 하나가 도입이 됩니다. 창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창원의 구가 자그만치 5개가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를 대도시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추가가 됐으니까 이제 노래 제목을 이렇게 갑니다. 포청천이 용 안에다가 성부수를 안고 전창합니다. 이제 노래를 막 부릅니다. 뭐라고 노래 부릅니까? 등록관청이 아니다. 그죠? 등록관청이 아니면 감독관청도 될 수 없다. 까지가 등록관청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한 번만 들어도 느낌은 딱 와야 됩니다. 저거를 막 일일이 빨간 볼펜 돌려가면서 외우는 내용은 아니죠. 그죠? 등록관청 정리하시고. 이제 넘어가면 4페이지 등록 기준이 있는데 그 등록 기준 바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령부터 줄을 딱 꺼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기준은 누가 정하고? 대통령이 정하고 그 기준을 정해놓으니까 대통령의 쫄병인 국토장관이 절차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절차나 정, 순서 이런 것들은 전부 국토교통부령인데 기준은 누가 정했다? 대통령령입니다. 시험에 이렇게 더 걸었습니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OX, X를 찾아내야 된다고. 기준은 누가 정했다? 대통령령이. 모든 법이 다 그래요. 아예 딱 그 큰 틀을 하나 딱 잡아 놓으셔야 돼. 그런데 왼쪽에다가 적기를 기준에서 국토교통부령이 한 개가 딱 돌아요. 옆에다가 국토교통부령 기준 적어놓고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그것만 누가 정했다? 국토장관이 정합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대통령입니다. 다시 국토교통부령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다?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 그거 하나만 별도로 딱 잡아내실 것. 자, 그리고는 이제 등록 기준에 오른쪽에 나타났는데 원래 개정된 게 있습니다. 상단에 1번에 동그라미 1번. 자본금 얼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또는 뭐가 도입되었다? 협동조합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도 이제 등록할 수 있다.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실 것. 개정됐으니까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법인은 14조 업무만 규정될 것. 대표자를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이런 것들을 익혀 나갑니다. 쭉 내려가시면서
등록 신청 시 구비 서류에 1번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격증은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시도지사에게 확인하니까. 그리고 내려가면 5번 외국인이 가져가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름도 고상한 5번, 1번 아포스티유 이런 말 딱 들으면 이건 누가 가져가는 거다? 외국인 딱 잡아내시고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외국 법인은 무엇을 하나 더 가져간다?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영업소 등기 증명 서류는 누가 가져갑니까? 외국 법인이 가져가는 겁니다. 등록증 재교부 됐고 개공사의 종별의 변경 천천히 읽으시면 됩니다. 제일 하단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을 금지하는데 그 바로 밑에다가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이 탁 들어오면 절대적 취소 더하기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이중만 보면 절대적으로 취소시키고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오른쪽 올라가서 이렇게 등록이 되면 등록관청에게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언제까지 통보해 줍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주는 거 모두 몇 개? 6개입니다. 자, 6개를 기억하시든지 6개가 좀 많다. 그러면 이거를 기억해 봅니다. 보정 설정 사항 통보한다 안 한다. 보정 설정 사항 통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또 자격증, 자격 취소, 자격 정지 통보한다 하지 않는다 안 한다. 3가지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통보하는 것 6가지를 기억하든지 나 통보하는 건 부담스럽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것 3가지를 잡아봅시다. 보정 설정 사항 자격 취소 X, 자격 정지 X입니다. 왜 보정 설정 사항은 통보하지 않는다? 이거는 알고 있어요, 협회가. 왜 아는가 하면 이 사람이 보정에 가입해야만 등록증이 교부되거든요. 등록증 교부 사항은 거기 보다시피 1번에 등록증 교부하면 통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등록증이 교부되었다라는 말은 보정이 설정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이건 통보 안 해도 돼. 두 번째,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도 협회가 모를 수 있는데 이거는 왜 통보를 하지 않는가 하면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는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지금 통보는 누가 하는 거다? 등록관청이 통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익히면서 3가지를 익혀나갑니다. 자, 1번 내려오시면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1번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6개월 동안 업무를 하지 않으면 이거 뭐다? 상대적 취소 사유. 그죠?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할 때까지 업무를 하지 않으면 요거는 뭘로 간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 우리말로 하면 휴업 신고 위반이다. 그죠? 3개월 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되고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판례도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격이 없는 변호사도 사무소 개설 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말로 하면 변호사도 뭐 해야 된다고요? 자격증이 있어야만 등록할 수 있다. 이것도 보기보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 몇 개인가 갑시다. 1번 업무 정지를 받은 개공사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X. 2번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하는 법인을 뭐라 그랬죠? 특수법인의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X. 이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3번 중개업 개설 등록 당시 실무교육을 이수받은 자 폐업을 하고 다시 신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폐업기간과 관계없이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OX. X. 얼마가 지나야죠? 1년 이내에는 면제됩니다. 4번 개설 등록 통지를 받은 자라도 등록관청에 보정 설정을 하기 전에 중개업을 하였다면 무등록 개공사로 보아야 한다. X. 위반은 했더라도 무등록은 아니다. 그죠? 또 X입니다.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될 사유에 포함되는 개공사 절대적 취소죠. 등록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개공사의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X입니다. 취소될 사유가 있으면 취소가 되면 개공사로서의 위치가 끝나는 거죠. 그죠? 취소될 사유만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개공사의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X. 6번 등록은 일신 전속적인 처분으로서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에
등록관청의 취소 처분 없이 효력은 소멸된다. 자, OX. X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대표자를 교체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개인인 개공사가 사망하면 취소 처분 없어도 효력은 소멸되는 거죠. 구분하셔야 돼요. X. 지금 1번부터 6번이 다 X예요. 전부 이거 앞으로 여러분 뭘로 맞는다? 답이 될 것이에요. 답으로 될 것을 잘 익히 보시고. 7번. 중개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와 기존의 개공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서류는 동일하지 아니하다. 맞다. 동그라미 같지는 않다고요. 자, 이 말합니다. 이 종별을 변경한다는 말은 지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나 일이 잘 되는 모양이죠. 법인으로 종류를 바꾸겠어. 이렇게 종류를 달리할 때는 신규 등록하는 게 원칙인데 신규 등록을 할 때 제출하는 소리는 처음 제출할 때는 자격증 이런 거 들어갔겠죠. 그죠? 근데 종별을 변경할 때는 그런 거 들어갔던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동일하지는 않다고 됐죠. 동일하지는 않다. 동그라미입니다. 8번. 법인인 개공사는 반드시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X 14조 업무도 할 수 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X고 9번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등록증 교부 전에 확인하는 유일한 사항은 뭡니까? 업무 보정 설정 여부이다. O 동그라미. 자, 10번도 조심합니다. 법인의 설립 목적의 중개업 외에 부동산에 줄 꺼놓고 분양 대행 업무가 포함되어도 등록을 받을 수 있다. OX, X입니다. X. 여러분, 우리는 분양은 뭐만 합니까? 상가나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하지 토지는 분양할 수 없다라고 들으셨죠?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돌았다? 부동산을 분양한다면 토지가 들어가잖아. 거기. 그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X.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옳은 것은 뭐 7번, 9번, 나머지는 X인데 뭐 몇 개가 중요한 거 아니죠? 왜 O가 되고 X가 되는지를 익히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등록이라는 파트를 정리해 보셨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쉴 겁니다. 개공사의 결격사유입니다. 100% 출제됩니다. 앞에 100 적어놔도 됩니다. 그래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유를 결격사유로 하는데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자, 1번 미성년자 및 한정치산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X입니다. 취소 선고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나오다시피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취소 선고를 받아야 돼. 자, 그러면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취소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바뀌었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으로 바뀌었지만 우리 중개사법은 아직도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후견이 종료되어야만 벗어나는 겁니다. 그 후견 종료라는 말은 보살펴 주는 것이 끝나야 된다. 그럼 보살펴 주는 것이 끝나야 된다라는 말은 정상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후견 종료까지 두 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중개업을 영위한다면 틀린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2번 파산 선고를 받고 채무를 전부 변제하여 법원에 복권을 신청한 자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X 복권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복권되어야 한다. 그죠? X 조심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자는 자 가석방은 뭐라고 그랬죠? 가짜로 석방된 자다. 그죠? 가짜로 석방된 자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벗어난다. X 나머지는 집에서 살고 3년이 지나야 되죠. 어쨌든 3년이라는 말은 X다. X 4번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무슨 법을 위반했다고요? 도로교통법입니다. 이 법이 아니죠.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X입니다. 우리는 벌금형만 나오면 뭐를 기억해야 된다? 이벌삼 3입니다. 이 법을 위반해야 결격사유로 접어듭니다. 5번도 조심해야 되죠. 폐업 신고 전의 공인중개사법을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된 개공사가 재등록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재등록한 날로부터 3년간은
결격 사유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X 무슨 날로부터요? 취소된 날로부터죠.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은 종사를 못합니다. 6번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하면 X라 그랬다 그죠? 이런 염려가 있는 자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도 지금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 보고 당신은 중개업 못할 사람이요 이러면 틀려요. 염려가 있는 자가 아니고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X입니다. 7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뭐를 받았다? 일반 사면 받은 자 즉시 개고사가 될 수 있다. 맞다. 그죠? 근데 옆에 여러분 적기를 특별 사면 들어오면 특별 사면은 더하기 3년. 그죠? 그거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7번은 O입니다. 8번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 사유자이다. X입니다. 뭐라고 했죠? 선고유예는 아무것도 아니다. 딱 이렇게 기억합니다. 선고유예는 아무것도 아니다. 9번 95년 8월 20일 오후 10시에 출생한 자 미성년자입니다. 얼마가 지나야 된다? 19세가 지나야 되죠. 2014년 8월 20일 0시부터 벗어난다. O예요. 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 미성년자를 따질 때는 시간은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않는다를 배우고 있습니다. 10번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개공사인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고용인이었던 자로서 당해 법인에 대한 업무 정지안이 경과되지 아니한 고용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X.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법인이 업무 정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A 법인 서울중개주식회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업무 정지 받았다.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5월 1일까지. 자, 왜 업무 정지 받았을까요? 위반을 했으니까 업무 정지를 받았겠지. 그죠? 그럼 업무 정지를 딱 받으면 누가 일을 못할까요? 결격 사유. 자, 일단 법인의 누구? 대표자는 당연히 일 못하겠죠. 그 다음 그 법인의 누구? 사원, 임원은 결격 사유예요. 근데 고용인은 해당된다, 되지 않는다? 안 돼. 고용인이 누구죠? 중개보조원, 소공사를 결격 사유로 보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법인이 업무 정지를 턱 받으면 그러면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은 회사가 영업 정지 받았잖아요. 지금 그죠? 사표 내고 나가서 다른 데서 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고용인은 법인의 결격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고용인. 11번입니다. 자, 개공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받은 날로부터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X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취소받은 날이 아니고 언제라 그랬죠? 벌금일로부터 3년간 결격 사유입니다. 자, 그거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이 이야기입니다. A라는 개공사가 그죠? 중개업무를 하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얼마 받았다고요? 3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 벌 3년 동안 결격 사유죠. 3년간. 자, 그런데 이 결격 사유는 반드시 뭐를 동반한다? 등록이 취소가 된다고. 이 벌 33 해당자 등록 취소돼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자는 몇 년 동안이다? 또 3년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 A라는 개공사가 벌금 300만 원을 받아서 등록이 취소되면 1번이 지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아니다. 2번이 지나야만 할 수 있다. 시험 이렇게 묻는다고요. 답이 몇 번이다? 1번. 이 벌 33만 지나면 되지. 등록이 취소됐다고 여기서부터 지나라면 또 3년 하고 3년 몇 개월 동안 또 취소된다는 문제가 생긴다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벌금 받은 날로부터 3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것,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취소가 되면 뭐를 적용하지 않는다?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를 기억해놔야 된다고. 그러면 결격 사유로 취소된 자는 3년을 적용하지 않으면 뭐를 적용한다? 결격 사유가 벗어나야 돼. 됐죠? 결격 사유가 벗어나야 됩니다. 이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걸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이 사람이 파산자 선고를 받았다.
파산자는 어떻게 해야 벗어납니까? 복권되어야 한다. 들으셨죠? 자, 파산자 선고를 딱 받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등록이 취소됐는데 취소된 날로부터 3년만 지나면 되는 게 아니고 복권이 되어야 되잖아.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5년 만에 복권되었다. 그러면 취소된 날로부터 3년만 지나야 됩니까? 복권이 돼야 됩니까? 복권이 돼야 돼. 그래서 결격 사유로 원인이 취소된 자는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3년을 적용 안 하면 뭐를 적용한다? 결격 사유가 벗어나야 돼. 되겠죠? 꼭 잡으셔야 됩니다. 이 파트 그림하고 개념을 잘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일단 뭐 답을 굳이 원한다면 7번, 9번만 옳고 나머지들은 X죠. 왜 X의 문제를 많이 넣는가 하면 이것들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는 답으로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구분해 놓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하단에 결격 사유 효과 갈 겁니다.